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유학 영상으로 돌아온 수인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영국 대학교 관련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이 영상은 찐이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기분 좋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영국 생활과 관련된 팁입니다. 영국 유학생 혹은 워홀러들이 영국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간추렸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생활과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대학원에 대한 정보도 조금 추려주세요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아주 잠깐 간단하게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활 관련 팁으로 바로 넘기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타임 링크 달아놨으니까 바로 스킵해서 들으시고 싶은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영국 대학교의 수업 방식 그리고 성적 시스템 그대로 대학원에 적용되고요. 영국 대학교와 대학원의 차이점은 학기예요. 영국의 대학원은 총 3학기거든요. 학사생들은 4월 말에서 5월이면 모든 학기가 끝나서 여름방학을 갔는데 석사생에게 방학이란 없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영국인들이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1, 2주 쉬는 걸 제외하고서는 석사생에게 방학이란 없습니다. 9월달 말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 연도 9월 초에 3학기가 마무리되는데 요 세 학기 사이의 갭이 거의 없습니다. 1학기, 2학기 동안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 제출하고 튜토리얼도 갖는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요. 마지막 학기인 3학기에는요. 내가 논문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교수님과 1대1로 하는 개인 튜토리얼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쓴 논문이나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수정해 나가는 기간이에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가 마감일이고요. 본인의 논문이나 마지막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순간 석사는 끝이 납니다. 졸업은 12월이고요. 그리고 졸업 성적. 영국의 대학교는 40% 이상을 받아야지 패스를 하잖아요. 대학원은 50%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보다 조금 더 힘든 과정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졸업 평균 성적이 50% 이하면 대학원을 졸업할 수가 없고요. 50%에서 60% 사이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 대학원 과정을 패스했다. 그리고 60%에서 70% 사이의 학생들은 메리트 받게 되고요. 70% 이상은 디스팅션이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졸업을 하고 나서 석사를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마음에 들고 나는 도시를 이동해서까지 석사를 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모교에서 대학원을 이어나가시는 게 이래저래 유리합니다.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퍼스트로 졸업한 학생의 경우 20%, 투원 졸업자들은 15%, 투투는 10% 이렇게 석사 등록금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든요. 저는 투원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15%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등록금을 내려고 했는데, 보통 대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 한두 명한테 상을 주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성적이 좋지는 않아서 상을 받으면서 졸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등록금을 내려고 입학처에 갔는데 너가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투원으로 받는 15% 할인보다 이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선택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할인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교에서 석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주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콩고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 생활 관련 팁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영국 대학 생활에 대한 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국 유학을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나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 텐데요. 영국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집을 구할 때 옵션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를 구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혼자서 살 집을 찾는 거예요. 이 3가지 옵션을 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옵션은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간다예요.
특히 유학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혹은 유학 생활은 해봤지만 영국 유학은 처음이신 분들은 필히 기숙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국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영국 대학교의 기숙사는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딱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봤었는데요. 외박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통금도 있었고요. 밤마다 점호까지 했었어요. 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는 완전 금했고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갈랐고요. 되게 빡빡하고 영국의 기숙사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영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공간 자체를 플랫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플랫에서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을 플랫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영국의 기숙사에는 적게는 2개, 많게는 뭐 서너 개 정도의 방이 한 플랫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의 방 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에서 이 플랫메이트들끼리 공유하는 건 주방과 거실이에요. 입학해서 기숙사 들어와서 짐을 막 풀고 있으면 옆방, 옆옆방에 들어오는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짐을 풀면서 넌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굳이 그렇게 초반에 마주치지 못했더라도 살면서 차나 커피 한 잔 끓이러 주방에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만난 플랫메이트들끼리 중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플랫 내에서는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파티를 크게 못 열잖아요. 이럴 때 커먼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영국의 대부분의 기숙사는 커먼룸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파티에 아주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기숙사들은 다 최신 TV, 프로젝터, 보드게임, 포켓볼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기숙사마다 갖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다른데 중요한 건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초대해서 그곳에서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오늘 심심한데 저기 파티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슬렁슬렁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파티가 아니더라도 집안에만 있기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슬렁슬렁 또 그 커먼룸에 갑니다. 그러면 또 저처럼 이렇게 심심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넌 누구야? 어디서 왔니?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 같이 하나가 돼요. 친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친구가 없어요. 나처럼. 친구를 다들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편한 이유가 나중에 쉐어하우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행 계좌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보통 이 두 번째 서류는 학교에서 받기 쉬워요. 학교 허브 같은 데 가셔서 내가 이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만 주세요 하면 서류 하나 떼줍니다. 거기다가 학교 도장 꽝 찍어주면 그걸로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은행 계좌가 한국에서 계좌 만들듯이 띠릭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열 건지 리서치를 좀 해보고 마음에 드는 은행에 온라인 부킹이라던가 아니면 전화로 계좌를 오픈하는 미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 학생증, 여권,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이 대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나 떼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준비물을 가지고 가셔서 저는 한 30-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무슨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확인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읽고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좌는 바로 열리지만 카드는 또 일주일 뒤에 레터로 날라오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딱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집 구해야지 하면서 바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기숙사에 일단 들어가서 짐도 풀고 학교 가서 학생 등록도 하고 그 서류들도 받아와서 천천히 계좌도 열고 그러면서 내가 살 집을 찾아보는 게 저는 좀 더 적절하다고 봐요. 그게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저도 첫 학기만 기숙사에서 살고 그 이후부터는 쭉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저처럼 한 학기가 끝나고 자취할 집을 찾아서 혼자 사셔도 되지만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기 생활을 하면서 같은 학과 친구라던가 아니면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 혹은 중간중간 파티에서 친해진 친구들 한 서너 명 정도
모아서 하우스를 렌트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게 기숙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이거를 사실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기숙사 들어가시는 것처럼 이 쉐어하우스 구하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기숙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방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이 꽤 많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하나에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욕실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단점을 좀 고려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기숙사에 영국 학생들이 많나요? 외국 학생들이 조금 있나요?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엄청 많습니다. 영국 대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루트가 그거예요. 첫 학기나 첫 학년 자체를 기숙사로 아예 들어와서 살아보고 내가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같이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아니면 그래도 기숙사는 나한테 너무 안 맞고 친구는 없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쉐어하우스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임스가 그런 경우거든요. 제임스도 1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살다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쉐어하우스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학년 때는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하우스를 하나 렌트해서 살다가 지금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 사귀기에 기숙사가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체 생활은 너무 안 맞고 해봤는데 나는 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자취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자취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카운슬 텍스입니다. 학생 기숙사나 학생 쉐어하우스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일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우리처럼 풀타임 학생들은 이 카운슬 텍스가 100% 면제되거든요. 이 면제를 받는 방법은 학교에 일단 갑니다. 그 학교 허브에 가요. 카운슬 텍스를 면제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그때 제출해야 되는 종이를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종이는 내가 이 대학교의 학생이고 또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를 증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카운슬 청구서를 받았을 때 동봉되어 있는 빈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끝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카운슬 텍스를 받았을 때 그런 빈 봉투가 없으면요, 해당 카운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이 스캔본을 올리면 돼요. 카운슬 텍스 면제 신청서와 함께. 그러면은 빠르면 한 3, 4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원래 냈었어야 했던 카운슬 텍스가 면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왜 알아야 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학생 신분은요, 졸업함과 동시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끝이 나거든요. 보통 학기가 끝나고 졸업하기 전까지 2, 3개월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내가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슬 텍스를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은 한 달에 얼마 쓰고 1년에 얼마를 쓰고 하는 예산 같은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카운슬 텍스를 맞아버리면 되게 당황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운슬 텍스를 받는 기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영국에 오자마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GP 등록인데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당장 아프지 않아도 일단 바로 해야 하는 게 GP 등록이에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널려있는 게 병원일 정도로 내가 원하는 진료를 언제 어디서나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자를 신청할 때 NHS 의료보험비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냈는데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GP를 찾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아니면 구글에다가 Student Hospital 이런 거 치시면 제일 가까운 GP가 떠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걸어가세요. 그래서 나 어디 학교 학생인데 오늘 GP 등록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종이를 하나 줍니다. 그럼 거기에 내 이름, 주소지 이거 잘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흡연자인지 아닌지 하는 간단한 건강 상태를 설문조사하는 란이 있고요. 그걸 제출을 하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내에
내가 적은 주소지로 GP가 등록되었다는 레터가 날라옵니다. 그때 받은 레터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화번호부터 저장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국에서는 무조건 전화로 의사 진료를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이 안 되면 진료가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워킹 센터라고 예약 없이 방문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만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계신 곳 근처의 GP를 파악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플 때 전화를 합니다. 나는 누구고 닥터 어포인먼트를 잡으려고 전화를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 그래 어디가 아픈데? 하고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디테일하게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냥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간이 비는데 언제로 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를 말씀하시면 오케이 예약됐어 문자 갈 거야. 1, 2분 뒤에 문자가 띠링 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예약이 되어 있으니 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진료는 무조건 의사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진료를 끝내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의 진단 없이 간호사 어포인먼트를 잡으셔도 돼요. 사실 의사들보다 간호사들이 병원에 더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유연한 시간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급하고 아파서 지금 당장 진료를 받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간호사한테 먼저 진료를 받아봐. 그리고 의사가 오는 순간 처방전을 허락받아서 너한테 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좀 아픈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아프다 하면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에는 AN이라는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최소 2-3시간에서 6시간, 7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엄지손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 마당에 병원도 다 닫아있고 해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제가 실제로 진료를 받게 된 시점에는 이미 다 지혈이 다 된 상태였고 딱히 진료 볼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한 5시간이 지났었거든요. 한국에선 응급실에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영국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영국은 경구피임약을 무료로 처방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경구피임약을 무료로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먹고 나서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었다를 느꼈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경구피임약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포스팅한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거기 가서 읽어보시고요. 근데 경구피임약은 또 사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용하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NHS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론 7파운드였나 9파운드였는데 저희 같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클레임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처방전 값을 조금 내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 생활의 전반적인 기반은 다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요. 진짜 한 4-5시간짜리 비디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편집을 어떻게 하지? 저도 일단 머리를 굴려서 어떤 섹션으로 나눌까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국 생활에 관련돼서 이거는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